어머니, 장기까지 팔 필요는 없어요. 여기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친정 가서 장기라도 팔아와. 시어머니 막말에 45억 상속녀 며느리가 건넨 마지막 선물.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인생썰 기록소입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 믿고 살았는데 돌아온 건 무시와 조롱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자님은 15년 동안 시댁의 투명인간 취급을 견뎌온 분인데요.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 속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제 인생에 가장 찬란해야 할 30대와 40대는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동생들 뒷바라지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결혼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셨습니다.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물건이 우리 귀한 아들 발목을 잡니?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 면전에 대고 하신 첫마디였습니다. 결혼 후 15년 저는 그 집안의 유령이었습니다. 명절이면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20명도 넘는 시댁 일가 친척의 상을 혼자 차려내야 했고 전을 부치느라 기름 냄새에 절어있는 제 뒤통수에 대고 시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야, 너희 친정은 과일 한 상자 보낼 줄 모르니? 하긴 그 구질구질한 형편에 사과 한 알이 귀하겠지. 쯔쯔. 시어머니의 공격은 늘 제 친정을 향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어도 반찬 간이 조금만 안 맞아도 배운 게 없어서 저 모양이다. 애미가 그 모양이니 딸년도 젖꼬리질하며 제 부모님을 입에 올리며 모욕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은 난도질당했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남편이 중간에서 곤란해질까봐, 그리고 제가 선택한 사랑을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은 더 잔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려도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노인네잖아. 내가 좀 참아. 너 하나 참으면 집안이 조용한데 왜 자꾸 일을 크게 만들어? 너 설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남편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집안의 평화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해 추석이었을 겁니다. 친정아버지가 직접 농사 지으신 배 한 박스를 들고 어렵게 시댁을 찾아오셨습니다. 낡은 트럭을 몰고 오신 아버지를 보며 시어머니는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인터폰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사돈 이런 싸구려 배는 우리 집 개도 안 먹어요. 괜히 집안에 흙 묻히지 말고 그냥 가세요. 집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어깨를 늘어뜨린 채 돌아서던 아버지의 뒷모습. 저는 그날 밤 화장실 변기 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고통보다 더 큰 절망을 안겨주겠다고 말이죠. 15년의 세월. 제가 시댁의 종노릇을 하며 견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 내 아이들의 아빠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은 아주 처참하게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남편의 수상한 외박이었습니다. 평소 검소하다 못해 구두쇠였던 남편이 갑자기 야근이 잦아졌고 제 생일에도 돈 아깝게 무슨 외식이냐며 김치찌개 하나 끓여놓고 회사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지인으로부터 사진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호텔 루프탑 바에서 화려한 맞춤 정장을 입고 웬 젊은 여자와 와인 잔을 기울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장. 제가 시어머니 환갑 때 욕먹어가며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해준 70만 원짜리 정장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 친정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평생 땅만 일구며 고생만 하신 아버지가 가난 말기라는 겁니다. 저는 울며 불며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마지막이실지도 모른대. 나 지금 당장 내려가야 해. 그리고 수술비가 급한데 우리 모아둔 돈 좀 써도 될까? 그때 남편이 제 손을 뿌리치며 내뱉은 말은 지금도 제 귓가에 칼날처럼 박혀 있습니다. 야, 죽을 사람이면 그냥 조용히 가게 둬.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산 사람 잡으려고 해? 너희 친정 식구들 평생 빌부터 살더니 이제 죽을 때까지 민폐니? 수술비 그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우리 애들 학원비도 부족한 판에 무슨 노인네 수술비야?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울어주는데 15년을 같이 산 아내의 아버지를 죽을 노인네라 부르며 수술비를 아까워하는 그 인간을 보며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심지어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와 통화하며 낄낄거리더군요. 엄마, 장인어른 곧 가실 것 같아. 수술비 해달라는 거 내가 딱 잘랐어. 그 돈으로 이번에 우리 엄마 제주도 여행이나 다녀와.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손을 잡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 남편은 시댁 제사가 겹쳤다며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어 초상집 기운 우리 집에 묻혀오지 말라며 장례 끝나고 일주일 뒤에나 들어오라고 소리를 지르셨죠. 상복을 입고 텅 빈 장례식장을 지키던 제게 아버지가 남기신 변호사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따님 되시죠? 아버님께서 평생을 비밀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내민 서류 뭉치. 거기엔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하나둘 사모으셨던 쓸모없는 황무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들이 이번에 신도시 재개발 지구로 확정되면서 보상금만 수십억에 달하는 노른자위 땅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제가 시댁에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셨고 이 모든 재산을 오직 저에게만 유증한다는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지갑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혼자서 다 짊어지셨어요? 눈물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제 아버지를 모욕하고 우리 가족을 짓밟은 그 인간들. 이제부터 그들이 꿈꾸던 그 화려한 지옥을 제가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상복을 벗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바보 같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제 가슴 속엔 뜨거운 분노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제 상속 재산은 현금과 보상금을 합쳐 총 45억 원. 하지만 저는 평소처럼 낡은 외투를 걸치고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로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귤을 까드시다 저를 힐끗 보시더군요. 야, 초상집 냄새 배우지 말라니까. 왜 벌써 오니? 사돈 어른 가시는 길에 노잣돈이라도 좀 챙겨주려 했더니 그 집구석 형편에 남은 게 있겠니? 오히려 너한테 빚이나 안 남겼으면 다행이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농사만 지으셔서 남기신 게 없더라고요. 동생들 학비 대느라 그나마 있던 논대기도 다 팔아치우셨대요. 제 비참한 대답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눈질을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거봐, 내가 뭐랬어. 저 집구석은 평생 우리한테 짐밖에 안 된다니까. 그날부터 저는 철저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그의 주식 투자 실패를 은근히 부추겼습니다. 평소 남편은 일확천금을 노리던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슬쩍 흘렸죠. 여보, 내가 아는 지인이 그러는데 이번에 이쪽 상가가 대박이 난대. 우리 집 전세금 빼서 여기에 넣으면 금방 2배로 뛴다는데. 당신 실력이면 충분히 승산 있지 않아? 제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진 남편은 제 눈을 속이고 시어머니의 쌈짓돈까지 털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살살 구슬리자 시누이까지 자기 애들 대학 등록금을 빼돌려 오빠인 남편에게 맡기더군요. 저는 뒤에서 변호사와 함께 그들이 투자한 업체가 사실은 곧 무너질 유령 회사라는 것을 확인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제 명의의 건물 관리와 재산 정리를 끝마쳤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수첩 속의 땅들은 이제 화려한 신도시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 땅 근처를 지날 때면 그곳에 지어질 제 건물의 조감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그 흑투성이 아버지가 당신들 인생 전체를 살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걸 알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복수의 서막은 시누이의 사채 빚이 터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맡긴 돈이 휴지 조각이 되자 시누이는 제 집으로 쳐들어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으며 소리를 지르셨죠. 야, 이 재수 없는 년아.
내가 우리 아들 꼬드겨서 투자하게 만든 거 아니야. 내 친정 식구들 장기라도 팔아서 이 돈 내놔. 안 그러면 너 오늘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 남편 역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부추겨서 내 인생 망쳤잖아. 당장 내 동생들 찾아가서 돈 빌려와. 안 빌려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이라도 하란 말이야. 1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살인과 장기 매매라는 단어가 너무나 쉽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광기 어린 눈빛을 보며 차분하게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개를 꼿꼿이 펴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장기까지 팔 필요 없어요. 여기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제가 내민 서류에는 남편의 외도 증거와 상간녀와의 모텔 결제 내역,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제 돈을 어떻게 탕진했는지 보여주는 계좌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엔 수십억대 자산가로 등재된 제 이름 석자가 박힌 재산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낚아채듯 뺏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다 뭐냐며 코웃음을 치시더니 서류 첫 장에 적힌 제 이름과 그 옆에 붙은 총 자산 45억이라는 숫자를 보시는 순간 어머니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귤을 까먹던 그 조급한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며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더군요. 이게 뭐냐? 45억. 내 이름으로? 야, 너 이거 조작했지? 너희 친정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게 있어. 시어머니는 현실을 부정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옆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 사진을 확인한 남편은 이미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가 사준 맞춤 정장을 입고 상간녀와 희희낙낙하던 그 사진들. 그 추악한 증거들이 거실 바닥에 낱낱이 흩뿌려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제 발밑에 떨어진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는 남편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토록 아까워하던 수술비. 우리 아버지는 그 돈의 수천 배를 저한테 남겨주셨어. 당신이 죽을 노인네라고 비웃던 그분이 사실은 당신 인생 전체를 사고도 남을 만큼 귀한 분이었다는 거. 이제 좀 실감이나? 남편은 그제야 제 무릎 아래로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어. 그 여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었어. 제발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당신 없으면 죽어. 방금까지 제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해오라던 인간이 이제는 제 발등에 눈물을 쏟으며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태세 전환은 가관이었습니다. 방금 제 머리채를 잡았던 그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얼굴에 억지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에구, 우리 며느리? 아니, 우리 귀한 딸. 내가 아까는 너무 당황해서 말이 헛나왔어. 사돈어른이 그렇게 큰 분이신 줄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예, 이 돈이면 우리 아들 사업도 다시 살리고 시누이 빚도 갚고 우리 다 같이 강남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되겠다. 그치? 그 뻔뻔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연민조차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이 돈은 제 아버지의 피땀이고 제 15년 눈물값이에요. 당신들한테는 단 1원도 돌아갈 일 없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 집 전세금 말이죠. 남편 비자금이랑 당신들 투자금 추적해서 제가 이미 가압류 걸어놨어요. 내일 오전까지 이 집 비우세요. 안 그러면 용역업체 불러서 당신들 짐짝, 당신들이 제 아버지 배 박스발로 찼던 것처럼 복도에 다 던져버릴 거니까. 시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고 남편은 제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향수를 뿌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건물 밖으로 나오니 변호사가 준비한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시댁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 꺼진 그 집 안에서 악다구니를 쓰며 서로를 탓하고 있을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더군요. 일주일 뒤 저는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남편은 유책 배우자로 찍혀 위자료는커녕 빈털터리로 쫓겨났고 상간녀에게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 피를 말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월세방 하나 구할 돈이 없어 여기저기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제가 차려준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매일 서로를 증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 꼭대기층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온함입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잘 살게요. 아버지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종도 유령도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의 당당한 주인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저에게 여러분도 축복의 한마디 건네주시겠어요? 와. 사연 듣는 내내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게 되네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사연자님이 마침내 아버지의 사랑으로 빛을 찾으신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특히 이 돈은 제 아버지의 피땀이고 제 15년 눈물값이다라고 일침을 가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끝은 있어도 선한 끝은 없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우리 사연자님, 이제 명품백보다 더 빛나는 본인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연자님의 새 출발을 위해 따뜻한 댓글과 응원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가슴 울리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 상담소 인생썰기록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